민지야, 엄마 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민지는 거실에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엄마잖아. 보지 마세요. 민지는 뒤로 물러나며 할머니 등 뒤로 숨었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 아니에요. 11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고 있었고 민지는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왜 5년 만에 나타난 걸까요? 애들은 어머니가 키우세요.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던진 말이 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이 깨지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은이가 애들은 못 키운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마치 택배 물건을 맡기듯이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주저앉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잠깐만, 민우야. 이혼은 니네들 일이고 애들은 니네가 키워야지. 엄마가 무슨... 어머니, 저도 지금 정신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혼자 애들 키울 형편도 안 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말을 끊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데려다 드릴게요. 지은이는 이미 짐 싸서 나갔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68배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이미 버거운데 손자 둘을 키우라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노후 자금 관리 책자가 놓여 있었고 다음 달 등산 모임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 삶을 살아볼까 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정말로 민호와 민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14살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11살 민지는 작은 가방을 꼭 안은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방 2개를 현관에 던져놓고는 한 달만 봐주세요. 정리되면 제가 데려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제 삶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을요. 민호는 할머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고 민지는 제 옆구리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3년 겨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니요. 그것도 아이 둘을, 사춘기에 접어든 손자와 엄마를 그리워하는 손녀를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옆방에서는 민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 올해 68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40년을 함께 살다가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밥을 차리다가도 국그릇을 2개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일부,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는 20평짜리 소형이었지만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50만 원과 아껴둔 예금,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병원비나 경조사비는 따로 모아둔 1,000만 원으로 감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자식들 신세지지 않고 제 힘으로 살다가 조용히 눈 감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나갔고 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영자와는 한 달에 2번씩 등산을 가기로 약속했고 다음 달에는 설악산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순떡아, 우리 이제 좀 살자.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 우리 차례야. 영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68이면 아직 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70이 넘어서도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50 이후 건강관리, 노후 자금 굴리기, 혼자 사는 즐거움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냉장고에는 한 달치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며느리 박지은과 손자 민호, 손녀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2~3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전화 통화도 한 달에 1번 할까 말까 했고 그마저도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도 잘 지내요로 끝나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잘 챙기고 있을 거라 믿었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는 명절 때 찍은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민호는 벌써 이만큼 컸구나. 민지는 엄마 닮아서 예쁘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다가 이내 책장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되면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등록하고 75이 되면 요양원 입소 신청을 미리 해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그날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애들은 어머니가 키우세요. 그 한마디가 제 노후를, 제 계획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등산은 꿈도 꿀 수 없고 복지관도 갈 수 없고 책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68배 할머니가 14살 사춘기 소년과 11살 소녀를 키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음 달 등산 일정표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나를 위한 한 달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며느리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뿐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6번 울린 끝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애들을 왜 여기 두고 간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혼 준비 중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아직 이혼 서류는 안 냈지만 곧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같은 게 묻어나왔습니다. 그럼 애들은? 민호랑 민지는 어쩌려고 그래?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들 키울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결혼할 때부터 애 낳기 싫었는데 민우 씨가 원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제 인생이 없더라고요. 지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8이에요, 어머님. 이제라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애들 때문에 제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해? 어머님, 저한테 엄마 역할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 선택할 권리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분은 애 없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애들은 못 데리고 가요. 그럼 애들 아빠한테 보내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민우 씨도 못 키운대요. 회사 일 바쁘다고 혼자서는 무리래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애들한테는 엄마잖아. 어머님, 매일 우는 애들 달래고 밤새 잠 못 자고 제 인생은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그 목소리는 마치 피해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예요. 애들은 어머님이 잘 키워주실 거라 믿어요. 지은아, 나도 이제 늙었어. 68이야. 어떻게 애들을?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컸어요. 손 많이 안 가요. 지은은 제 말을 끊으며 자기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이사 갈 거예요. 새 아파트 계약했어요. 애들한테는 연락 안 할게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지은아, 제발.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지가 학교 숙제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들을 버렸다는 걸 알까요? 아니, 알고도 아무 말 못하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아이 둘을 두고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고스란히 68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의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애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울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잖아. 내가 낳은 애들인데 왜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달만요, 어머니. 한 달만 봐주세요. 또 한 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면 지은이랑 다시 얘기해 보든지. 아들의 대답은 모호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애들 키우기엔 너무 늙었어. 그리고 돈도 없어. 어머니,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50만 원씩 보낼게요. 50만 원. 아이 둘 키우는데 50만 원이면 될까요? 학원비, 급식비, 옷, 학용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부족해. 적어도 100만 원은 있어야지. 어머니, 저도 지금 여유 없어요. 이혼 비용에 월세에 50만 원도 빠듯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달만 도와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뭐든 정리할게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제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민지의 기침 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한 달만이야, 민우야. 한 달 지나면 내가 데려가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야 돼.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그래, 한 달만 버티면 돼. 한 달이면 아들도 정신을 차릴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임시방편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방 하나를 쓰게 했고 민지는 제 방에서 함께 자도록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을 채워 넣었고 학교 준비물 목록을 받아서 하나씩 사다 날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내일까지 가져오래요. 민지가 알림장을 보여주면 저는 부랴부랴 문구점에 다녀왔고 민호가 체육복이 작아졌어요 라고 하면 시장에 가적 큰 사이즈를 사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또 아이들 씻기고 재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에게서 이번 주 등산 가자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미안해, 손주들 봐줘야 해서라고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볼 건데? 한 달만. 아들이 한 달 뒤에 데려간대. 그래, 그럼 한 달 뒤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부터 한 달 뒤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아이들 보낸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한 달만 버티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한 달 뒤에 아들이 데려갈까? 아니면 또 한 달만 더, 또 한 달만 더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약속했잖아. 한 달만이라고 그 사이에 방법을 찾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민호가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약속한 50만 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교복을 사는데 35만 원이 들어갔고 민지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친구들처럼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알아볼게. 그렇게 하나씩 지출이 늘어났고 2달이 지나자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로 예비해둔 1,000만 원 중에서 이미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장을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됐는데 이제는 아이들 입맛을 맞춰야 했습니다. 과일도 사야 하고 우유도 사야 하고 고기도 일주일에 2번은 먹여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 금액이 10만 원을 넘었고 저는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다음 주 등산 가자. 아들이 애들 데려간다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좀 더 있게 됐어. 뭐? 한 달만이라며? 응, 그게. 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거 한두 달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너 괜찮겠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무릎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파요? 민호가 제가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 뻐근할 뿐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2층까지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쉬어야 했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는 짐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게요.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가 들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민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4살 아이가 할머니 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데 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4달째 저는 복지관 체조교실을 그만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서관도 가지 못했고 영자와의 등산 약속도 계속 미뤘습니다. 순덕아, 나 다음 주부터 혼자 다녀올게. 너는 힘들 것 같으니까. 영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순덕아, 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4개월 전에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68비 75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달 동안 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모든 비용은 제 저축에서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제가 모아둔 돈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달로 끝날 일이었을까요? 아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포기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돈은 줄어들고 제 건강은 나빠지고 제 삶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놓친 것이었는데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고 민호는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민지가 제 손을 살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할머니가 실수했어. 할머니, 제가 치울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민호는 말없이 깨진 접시를 쓸어 담았고,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 차릴게요. 민지야, 괜찮아. 할머니가 할게. 안 돼요. 할머니는 쉬셔야 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11살 아이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고 민호와 민지가 서툴게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꺼내고 수저를 놓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다 됐어요. 민지가 저를 부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은 삐뚤빼뚤했고 반찬 위치도 엉망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밥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민호가 수줍게 말했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버림받은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와 민지는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쓰레기를 버리고 우유를 사오는 일을 맡았고 민지는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해, 민지야. 천천히 돌리면서 닦으면 돼. 저는 민지에게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쳤고 민지는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민지 정말 잘하네. 민지는 환하게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민호도 가끔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수학시험 80점 맞았어요. 오, 우리 민호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민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려다가 멈췄지만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할머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아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너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정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약속할게. 민지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있었고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는 소리, 민지가 할머니 저 배고파요라고 투정 부리는 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강아지 봐요. 민지가 손을 잡고 뛰어가면 저도 따라갔고 민호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제게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 혼자만의 시간, 계획된 일상. 하지만 이제는 시끄러운 집, 함께하는 시간, 예측 불가능한 하루가 당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지가 학교에서 칭찬받았다고 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고. 얼마나 기쁜 표정이었는지 모른다. 민호는 요즘 말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묵묵히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한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작은 변화를, 함께한 순간들을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기록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무기가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19이 되었고 민지는 16이 되었습니다. 저는 7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두세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애들 잘 지내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제 곁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수첩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민호 고등학교 입학. 교복 맞추러 갔다. 키가 많이 컸다. 2020년 8월 7일 민지 감기 걸림. 병원 다녀옴. 약 먹고 잘 자고 있음. 2021년 5월 20일 민호 성적 우수상. 상장 들고 와서 보여줌.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했더니 부끄러워함.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5권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성실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가는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먹고 가니? 네, 할머니. 김밥 싸주신 거 가져갈게요. 민호는 항상 공손했고 절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밝고 활발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고 주말이면 제게 요리를 배우겠다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잡채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그래, 민지야. 오늘 저녁에 같이 만들자. 민지는 제 곁에서 당근을 썰고 숙주를 데치고 당면을 볶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할머니한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민지가 다 컸네.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은 5년 내내 합쳐서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남편이 남긴 예금도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민호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은 어떻게 할까? 민지가 대학에 가면 또 얼마가 들까?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세요. 제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민호가 제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민호가 청소를 도와주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빨래 널게요. 고마워, 민지야. 할머니,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그래, 민호야. 조심히 다녀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친구 영자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떡아, 너 건강 어때? 요즘 얼굴도 못 보네. 미안해, 영자야. 요즘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 그래, 알아. 근데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도 챙겨야지. 응, 고마워. 하지만 저는 제 건강보다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민호가 원하는 참고서를 사주고, 민지가 필요한 체육복을 사주고, 두 아이가 배고파하지 않게 냉장고를 채워 넣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5년 동안 써온 양육일기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3일, 아이들이 왔다. 한 달만 보기로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민호가 성적이 올랐다고 했다.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가 기쁘다. 5년의 시간이 종이 위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5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손자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웠고, 제가 사랑했고, 제가 지켜낸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나가고 민호는 학원에 간 사이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도 말끔히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고 지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도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금 와서 무슨. 어머님, 안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은은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켜섰고 지은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애들은 어디 있어요? 너 볼 필요 없어. 용건만 말해.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재혼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집도 강남 쪽에 샀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애들 키울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 데려가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호랑 민지요. 이제 제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지은은 태연하게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애들 엄마잖아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그때는 제가 형편이 안 됐잖아요. 이제는 괜찮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너 싫어하는 거 몰라? 5년 동안 버리고 살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 어머님, 애들은 아직 어려요. 제가 잘 설득하면 돼요. 설득? 애들을 설득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지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은 지은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지은이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엄마잖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 아니에요. 민지는 제 뒤로 숨었고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엄마가 데려갈게.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민지는 제 등 뒤에서 고개를 저었고 저는 민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 씨, 들었죠? 애가 싫대요.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14살, 11살 때 버린 걸? 지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애들 친권은 제게 있어요.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막을 수 없어요. 친권? 5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내고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무슨 친권이야?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애들 데려갈 거예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다시 올게. 그때는 같이 가자.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제 뒤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지은은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애들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맡을게요. 문이 닫히고 지은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갈 거예요. 절대 안 가요. 괜찮아, 민지야. 할머니가 지킬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민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법이 지은의 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어. 너희 데려가겠대. 민호의 얼굴이 굳었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안 가요. 민지도 안 보낼 거예요. 민호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우리 키웠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버렸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절대 너희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의 방문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민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면 엄마가 데려갈 것 같아요. 민지는 제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학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누가 오는지 감시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오면 문 열지 마세요. 그래, 민호야. 할머니가 문 안 열게. 하지만 지은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을 지은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현우라고 합니다. 지은 씨 남편이에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들 데려가려고 왔어요. 지은이 말했고 저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애들은 못 데려가요. 어머님, 제가 애들 친엄마예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5년 동안 버렸으면서 무슨 엄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돼서 잠시 맡긴 거예요. 잠시? 5년이 잠시야? 그때 옆방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지은을 보자마자 민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가세요. 저 안 가요. 민지는 제 뒤로 숨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지은이 다가가려 하자 민호가 나타나 민지를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안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너도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를 버렸잖아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어. 지은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우리 집은 강남에 있단다. 방도 넓고 학원도 좋은데 보낼 수 있어. 필요 없어요. 저희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고 민지는 제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들아, 이러지 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 데리러 온 건데. 힘들게?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어른들 사정이 있었어. 어른들 사정?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버린 건 변명 안 돼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죠. 내일까지 아이들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내일 데리러 올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원한다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친권은 제게 있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찰? 당신이 경찰을 불러?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이 제 아이들을 불법으로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은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애들은 원래 적응 빨라요. 지은은 차갑게 말했고 남편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올게요. 아이들 준비시켜 놓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고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기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민지야, 괜찮아. 할머니가 보내지 않을게. 민호는 창문으로 가서 지은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 할머니가 꼭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이 지은의 편이라면, 친권이 지은에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큰일 났어.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고 영자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순덕아,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무료 법률 상담 있잖아. 변호사? 그게 도움이 될까? 해봐. 안 해보는 것보단 나아. 내가 아는데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 안긴 채로 잠들어 있었고 잠결에도 제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튼을 열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지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우리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마. 집에 있어. 네, 할머니. 민호와 민지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차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오후 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고 지은과 그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지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응, 안 열어. 걱정 마.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이 섞여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껐지만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 안겨 귀를 막았고 민호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제 아이들 돌려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도둑이야. 남의 아이 훔쳐간 도둑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둑이라고요? 제가 5년 동안 키운 아이들을 훔쳤다고요? 지은 씨, 그만하세요. 이웃들 다 듣잖아요. 제가 문 앞에서 소리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어야죠. 이 사람이 제 아이들을 납치해서 키우고 있어요. 다들 들으세요. 복도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래?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저 집 할머니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요? 5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제 돈을 쏟아붓고 제 건강을 포기한 게 납치였나요? 1시간 뒤 지은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2층 주민분이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네요. 소음이요? 저희 집에서 무슨 소음이? 초인종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린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복도에서 고성이 오간다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무튼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민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온 걸 확인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다시 갈게요. 아이들 준비시켜 놓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지웠지만 곧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제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애들 보내주세요. 제가 엄마예요. 하루에 10통씩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는 애원조였고 어떤 문자는 위협조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파트 앞에 나타났고, 때로는 차 안에서 기다렸고, 때로는 복도까지 올라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고, 민호는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 제발 그만해요.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무서워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요. 지은은 제 팔을 붙잡았고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안으로 애들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영자가 알려준 무료 법률 상담소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민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집에서 민지 지켜줘. 할머니 금방 올게.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고 좁은 상담실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이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덕 씨.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고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써온 양육일기 5권,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것, 제가 5년 동안 키운 것,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양육일기를 펼쳐봤습니다. 이걸 5년 동안 매일 쓰신 거예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순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친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했어도 친권은 여전히 친모에게 있고요. 하지만 5년 동안 버렸잖아요. 그것도 소용없나요? 소용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변호사의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5년 동안 양육을 방기했다는 점, 할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기록들이요. 변호사는 양육일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돌본 기록이니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복리요? 네,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합니다.
할머니와 사는 게 좋은지, 친모와 사는 게 좋은지를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민호 군은 19이죠? 거의 성인이니까 본인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민호는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민지도요. 그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 의견을 듣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병원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자료네요. 할머니께서 아이들 건강과 교육을 책임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친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경제력을 앞세울 겁니다. 경제력이요? 강남에 집이 있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거예요. 할머니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강남에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김순덕 씨, 낙심하지 마세요. 경제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유대, 안정성, 계속성을 봅니다. 할머니는 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았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친권자 변경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웃분들, 학교 선생님, 병원 의사 선생님 등 할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증언해 줄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친모의 양육 방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 양육비도 안 보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요. 5년 동안 들어온 돈이 거의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순덕 씨,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했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써온 양육일기가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넓었고 저는 그곳에서 민호, 민지와 함께 대기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은과 그 남편 그리고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50대 여성이었고 서류를 살펴보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청구인 김순덕은 5년 동안 손자 민호와 손녀 민지를 양육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양육일기를 제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된 양육일지입니다. 병원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생활비 지출 내용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모 박지은은 5년 동안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양육 방기입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주장은 명확했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은 측 변호사가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박지은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당시 피청구인은 직장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어머니께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제가 자리에서 소리쳤고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청구인, 조용히 해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동안 재혼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현재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연봉은 2억 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원, 예체능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20억 원, 연봉 2억 원. 저는 소형 아파트에 사는 73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판사님, 청구인 김순덕은 현재 73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력도 부족합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 군은 내년에 대학에 갑니다. 등록금은 누가 낼 겁니까? 민지 양도 고등학생입니다. 학원비는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충분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이들의 친모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모, 혈연. 저는 그저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친모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합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입니다. 아이들은 5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깊은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정서적 유대는 시간이 지나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친모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맞받아쳤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피청구인, 왜 5년 동안 아이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지은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찾았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을 정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순덕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을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혈연 관계를 최우선으로 보니까요. 그럼 저는 하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민호와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는 제 뒤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혈연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5년의 정을 선택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벽이 너무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2주 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와 민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군, 민지 양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먼저 민호 군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민호는 잠시 저를 돌아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늦게 들어와도 항상 기다려 주셨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친모 박지은 씨는 어떻게 기억하나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14살 때 떠나셨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 군,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와 살고 싶나요? 판사의 질문에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할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사춘기라고 짜증내도 성적이 안 좋아도 할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휴지를 건네며 민호를 진정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지 양에게 묻겠습니다.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지 양 할머니와 함께 산 5년이 어땠나요? 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 옆에서 같이 자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 이야기하면 할머니도 같이 우셨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보고 싶었나요? 처음 1년은 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제 엄마 같았어요. 민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학교 운동회에 오시고 아플 때 밤새 옆에 계시고 제가 울면 같이 울어주셨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모 박지은 씨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나요? 제가 또 버려질 것 같아서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버렸어요. 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민지 양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와 살고 싶나요? 판사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할머니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민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민호와 민지가 제 옆으로 돌아왔고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판사는 양육일기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청구인 김순덕이 작성한 양육일기를 검토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민지 열나서 병원 다녀옴. 밤새 간호함. 2020년 11월 5일 민호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민호가 착하다고 칭찬하심. 2022년 6월 18일 민지 생일. 케이크 만들어줌. 민지가 처음으로 할머니 고맙다고 함. 판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 일기에는 5년 동안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일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친권은 알고 있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법은 혈연을 중요하게 봅니다. 친권은 친모에게 있고 경제력도 친모가 우위에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민호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의 복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친모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가입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부모입니까? 아이를 키운 사람이 부모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밤새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에 가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올 때 함께 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모 아닙니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이정훈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순덕 씨,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2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민지와 함께 법정에 섰고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친모 박지은은 법적으로 친권자이며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양육을 방기했으며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가 단절되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할머니 김순덕은 법적 친권자가 아니지만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했으며 아이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법정은 법과 정, 혈연과 양육,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판사는 민호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복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5년 동안 할머니 김순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명확하게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모와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호는 19으로 거의 성인이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친권은 친모 박지은에게 유지되나 양육권은 할머니 김순덕에게 인정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주거지는 현재 거주지인 할머니 댁으로 정합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친모 박지은은 한 달에 2번 아이들과 만날 권리가 있으나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지만 변호사가 손을 눌렀습니다. 넷째, 친모 박지은은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할머니 김순덕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친모에게 친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가 양육합니다. 판사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씨, 당신은 법적으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가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순덕 씨, 당신은 법적으로 할머니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계속 사랑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호와 민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순덕 씨. 이겼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지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앞에서 멈춰 섰고 지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을 버린 게 제 잘못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가끔 애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민호와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요. 강제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요. 지은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두 아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해도 돼요? 민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셋이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할게. 민호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친구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떡아, 어떻게 됐어? 이겼어, 영자야. 애들 지켰어. 정말 잘 됐다. 영자는 저를 꼭 안아줬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육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14일 판결이 나왔다. 아이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5년이 걸렸다. 돈도 많이 들었고 건강도 나빠졌고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한 아이들이다. 앞으로도 함께 살 것이다. 민호가 대학 가고 민지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와 민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제 가족입니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민호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잘했네. 저는 민호를 꼭 안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4살 때 버림받은 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날 키웠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에서 민호,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민지야? 할머니는 왜 우리를 키운 거예요? 할머니 인생 포기하면서까지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키웠을까요? 처음에는 한 달만 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였어. 너희 버려진 게 안쓰러워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너희가 아침에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 밤에 잘 자요 하는 소리가 좋았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지. 너희가 내 인생이 됐다는 걸. 할머니 인생이요? 응, 원래 계획했던 내 인생은 없어졌어. 등산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책도 못 읽었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깝지 않았어. 너희랑 함께하는 게 더 소중했으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힘드셨죠? 힘들었지. 돈도 많이 들었고 몸도 아팠고.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민지야, 부모가 된다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힘들어도 하는 거. 부모요? 응, 부모는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키우면서 되는 거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 부모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법적으로는 할머니지. 근데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으로는 너희 엄마인 것 같아. 민호와 민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엄마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3세 엄마가 되었습니다. 낳지는 않았지만 키웠고 사랑했고 지켜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호 대학 합격 축하해요. 제가 등록금 보낼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지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언젠가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영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73의 나이에 19, 16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손주들한테 용돈이나 주고 여행이나 다니는데 저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호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냥 바람 쐬는 중이야. 할머니, 추워요. 들어가세요. 민호는 제 어깨에 담요를 걸쳐줬고 저는 그 따뜻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물어봐도 돼? 네, 할머니. 너 할머니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도 주말마다 집에 올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괜찮아, 민호야. 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즐겨야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버림받았던 이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육일기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민호는 대학생,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 6개월 전 판결 이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행복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손주한테 왜 인생을 바쳤냐고. 나는 대답한다. 부모가 되는데 혈연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아이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거라고.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 걱정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것. 그게 부모라고. 나는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의 엄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민지는 소파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5년 전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내 곁에 와줘서.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혼잣말이야. 저녁이 깊어갔고 작은 아파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버림받은 아이들과 늙은 할머니가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